지금 이제 우리 교재는 지금 용선 계약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이 많습니다만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종류가 지금 항해용선, 정기용선, 시간을 제일 많은 게 정기용선이고요. 선체용선은 이제 배만 빌리거나 또 그죠? 또 선원 같이 빌리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그 소유자가 이제 선박 소유자가 운송인이고 이제 용선자가 생기는 것인데 그 소유자는 거기 박스에 의무가 있죠. 그래서 선박을 제공해야 되고 또 가망 능력, 배가 출항할 수 있게끔 능력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선박 준비 완료 통지도 해야 되고 뭐 정박 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용선 계약서를 쓰겠죠. 그리고 이제 선화증권 발행하고요. 선박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단위 용선자는 이제 우리가 그 각종 운임 지급이라든지 정박료, 최선료라고 해서 지급 의무가 있고요. 뭐 그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돼요. 이걸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비용, 부수 비용과 최단금 같은 것들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위법한 화물을 선적하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 제함자와 다시 또 개품 운송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는 뭐 전체로 봤을 때 한 개 나오니까 이제 항해에서 하나 나오고 이제 나올 테니까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678페이지 1번에 지금 항해용선계약부터 보면 항해용선계약은 이제 827조의 그 개념을 보면은 항해용선계약은 이제 일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 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 전부 일부를 물건에 제공하기로 한마디로 물건 운송하는 것이죠.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해서 운임을 주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 항에 이제 따라서 이 항해 운송 계약은 또 한편으로 그 여객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하는 항해 용선 계약에도 우리가 준용합니다. 어차피 물건을 운송하나 사람을 운송하나 그죠? 준용한다 그런 얘기고요. 나머지 831조 이제 용선자의 발항 청구권 또 출발을 해야 되니까 용선자는 물론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해야 되는데 전부를 선적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장에게 출발합시다 라는 발항을 청구할 수 있다 정도고요. 그리고 그 선적 기간이라는 게 보통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과한 후에 용선자가 역시 거꾸로 이번 선적 기간이 다 지났는데 물건이 안 왔어요. 그러면 전부 선적 안 해도 이때는 거꾸로 이제 선장이 즉시 발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32조 물론 이제 계약을 깰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발항 전에 그 전부 용선자는 우림에 아직 출발해가지고 원래는 도읍계 아니에요. 물건을 배달을 해줘야지 돈 받는 건데 아직 반액을 지급하고 우리 조문은 발항 전에는 반액을 지급하고 그 계약을 깰 수 있죠.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왕복으로 갔다 오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왕복 항해의 경우에는 그 전부 용선자가 그 해양 전에 이건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돌아오기 전에 계약을 할 때는 우리는 3분의 1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반액을 내야 되는데 왕복일 때는 3분의 1이 된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이번에 이제 일부 용선 자입니다. 833조. 일부 용선자 송화인이 다른 용선자와 공동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해제나 해지할 수도 있다라는 조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밑에 예컨대 갑 전자주식회사가 컴퓨터 수출을 위해서 보통 선박 소유자의 고용한 선박을 빌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갑 회사가 이제 용선 계약자가 되는 것이고요.
개정 3법은 이제 이렇게 용선 계약에 의해서 선화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내겠죠. 그래서 855조를 보면요. 용선자가 청구를 하면은 항상 소유자가 발행하죠. 네, 소유자가 운송물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그 운송물이 어떤 운송물이라는 것이 써 있는 선화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항에 이런 선화증권이 발행되면요, 당연히 소유자는 선화증권에 써 있는 대로 그 운송물을 수령한 걸로 선적한 걸로 추정합니다. 추정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제함자가 이 선의로 선화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져오면은 당연히 그 물건을 줘야 됩니다. 그죠? 그죠? 예, 이 선화증권에 그 물건을 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836조. 선적 기간 내에 물건을 운송을 안 하면요, 계약을 깬 걸로 보는죠. 예, 그리고 뭐 배당금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주로 언더라인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804조에 보면요. 운송물의 일부 몇실 있죠. 근데 이제 수화인이 이제 거기 왔습니다. 보니까 수화인이 운송물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뭐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대해서 운송인에게 내용지명 보내야죠. 빠졌다는 것을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통지 의무가 있고요. 물론 이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일 때는 적어도 수령 한날부터 3일 내 하라. 어떤 통지 의무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통지를 안 하면요, 통지 안 하면 불리해지죠.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마치 운송물이 멸실된 거 없이 훼손 없이 수화인에게 인도된 걸로 추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악일 때는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조문은 운송인에게 서면 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출 문제 보시면요, 수화인이 그 일부 멸실 훼손을 발견했을 때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3일 내에 그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에 우리가 소유자든지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 3일이란 말은 또 틀린 거죠, 그죠? 즉시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수령 한 날부터 3일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냈었어요. 그리고 정기용선 계약에 이제 나오겠죠. 왜냐하면 정기용선이 제일 많다 그럽니다. 실무상은 기간을 무한대로 준 건 아니니까 일단 기간을 주고 타임을 주고 하는 것이 제일 많고요. 842조의 정기용선이라는 것은 이제 그 용선자에게 선언을 승무시키고 장비를 갖춘 건 마찬가지인데 포인트는 그 기간,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빌리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정기용선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돈을 주기로 하는 것이죠. 정기용선자는 특히 우리가 그 약정한 범위 내에서 선박 사용을 위해서 선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기 용선자의 이제 권한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선장 회원 그 밖에 사용인이 용선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했을 때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따라서 이 정기 용선 계약은 약간 지배권이 그 양의 항해 용선 계약보다는 선장한테 이래저래 할 수 있으니까 지배권이 좀 강하죠.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정기용 선자가 지휘를 하는 것이지 그 선장의 해임과 선임은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거 하나 보시고 그 성질은 그 정기용선 계약은요, 그 선장 등의 노무를 받고 선박 사용권과 항해 지휘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치 배를 빌리는 이게 임대차와 비슷하지만은 우리가 선체 용선을 임대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선박에 대한 점유권은 없습니다. 원래 임대차 같은 경우는요, 그 임대차는 그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있는데 점유권은 선장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빌린 것이지 그러니까 임대차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정기용선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정기 용선계약에서 이제, 그 임대료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채권에 대해서, 용선료에 대해서, 는 그 선박이 반환을 하고, 이게 1년이 아니고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년 내에 네, 청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각종 책임도 정기 용선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책임 제한 규정으로 가죠. 따라서 선박 이용에 대한 각종 책임, 권리 의무는 소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뭐죠? 용선자한테 있습니다. 용선자가 책임을 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왔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844조는 용선자가 이제 용선료라든지 돈을 안 주면 어떡합니까? 안 주면은 우리가 그 운송물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조에 조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항상 그 계약의 해지 뭐 이런 거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정기 용선자가 용선료를 약정 기일 동안 용선료 안 주면 어떡합니까? 뭐 선박 소유자가 계약을 해제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나왔는데 정기 용선자가 어제 봤듯이 또 다시 제함자고 다시 또 운송계약 재용선할 수 있죠. 다시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운송물을 선적했는데 선박 소유자가 항해준에 그 선박 소유자가 예컨대 가로 안에 정기 용선자가 용선료를 안 냈어요. 안 냈을 때는 그 항해 중에 정기 용선 계약을 해제나 해지를 할 겁니다. 그때 그 선박 소유자는 적하 이항계에 대해서 용선자와 똑같은 의무를 진다는 조문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물건의 이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용선자와 똑같은 그러니까 운송을 해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런 얘기죠. 용선료를 안 냈더라도 물건은 운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지네끼리 문제 아니냐, 그죠? 그래서 지금 선박 소유자하고 갑하고 용선자끼리 뭐 돈을 안 준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근데 이 사람이 뭐죠? 다시 또 개품 운송 같은 물건 운송을 하기로 이렇게 이 갑과 을이 해놓고 얘가 또 병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에. 그죠? 그러면 이 소유자가 물론 용선료를 안 주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물건은 운송해야지. 물건은 운송해야죠. 그래서 용선자와 같이 운송을 할 의무가 있어요, 소유자가. 그죠? 그래서 됐죠. 그래서 항해 중에 해지할 수 있지만 물건은 배달을 해줘야지, 배달을.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그러면요, 만약에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면은 해지한 다음에 누구한테요? 여기 있는 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물건 운송 계약한 돈이 이제 만약에 이게 한 10억이다. 자, 그러면 이 소유자가 얘한테 내용 증명을 통지합니다. 달라고. 통지하면요, 이 통지하는 순간에 이 물건에 대한 여기 운송 운임, 이 운임에 대한 이 금액에 대해서 얘가 질권을 잡은 걸로 봐요. 질권을. 그죠? 그래서 거기 사망에 선박 소유자가 이렇게 운송 중에 계약을 해제하고 또 이항개인에게 뭐죠? 적하, 그 물건의 이항개인에게 내용 증명 통지하면 소유사의 용선자에 대한 각종 이러한 용선료, 자산금에 대한 각종 계약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마치 용선자가 적하 이항개인에게 갖고 있는 용선료 채권, 이거죠? 운임 채권. 이 운임 채권을 얘가 질권자로서 우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운임 채권은 얘가 제일 먼저 우선 받습니다. 그러니까 운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법무사 문제에서는 그 2번과 3번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소송하더라도 만약에 소유자 관계에 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질권에 의한 압류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조문을 낸 겁니다. 2항과 3항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846조의 그 정기 용선 계약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채권은 일단 반환하고 1년이 아니고 2년이죠. 2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용선료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선체 용선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 선체 용선은 이제 선 자체 배를 자체를 빌리는 것. 근데 주로 이제 이 용선자의 관리 지배하에 선박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로 선박 제공에 대한 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그 계약을 한 것이고 실상은 이제 선체 용선은 선박만을 빌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A라는 선박회사가 있고 A2가 있습니다. 근데 A2가 K1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시메트 계약을 했어요. 근데 어차피 A1은요, 자기 배가 있어요. 근데 자기 배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대. 이걸 날릴 때.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선박 소유자한테 빌립니다. 근데 어차피 A1은요, 자기가 선장 다 데리고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럼 배만 빌리는 거지. 자기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같은 선박 소유자끼리 빌릴 때 이렇게 선체만 빌릴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선체만 빌릴 수 있다. 물론 소유자가 선장까지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양은 선박만 빌리는 것인데 이 양은 소유자 쪽에서 선장과 해원까지도 제공할 수 있죠. 그런 것도 선원부라고 하는데 선원도 같이 주는 그런 선박 용선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선체용선이. 그래서 이제 이게 나왔죠. 시험 문제에서 이 선체용선 계약은 민법상 임대차입니다. 가로 안에 점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만 빌렸으니까 그 안에 내가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죠? 점유를 누가 해요? 이 A1이 하는 거지. 배에 대한 권한이. 그죠? 그죠? 근데 아까 있는 그냥 정기용선 계약은 내가 점유권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점을 시험에 냈어요. 또 그래서 자, 볼까요? 그 선체 용선은 이제 디마이스 차트라고 하는데, 용선자의 관리 지배하에 선박 운항 목적으로 그 배를 빌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체 용선은 타인의 선박에 대해서 점유권을 취득한다라는 별치시고, 점유권을 취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선장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배만 빌리는 거니까 배만. 그죠? 그래서 선임권과 함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해용선과 달라요. 기출문제. 항해용선 계약은 아니죠. 임대차가 아니에요. 그건, 점유권이 없습니다. 이걸 냈어요. 그래서 점유권이 있냐 없냐? 옛날과 똑같아. 그런 거 위주로 냅니다. 시험 문제에서. 근데 사실 여기까지 그렇게 깊이 공부하기 어렵죠? 그죠? 쉽지 않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 시험 문제가 사실 어려웠었죠. 보험 쪽이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죠. 또 그러니까 또 커튼이 내려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849조. 선체 용선자는 소유자에 대해서 아예 선체 용선 등기까지 할 수 있다. 등기청구권. 그래서, 우리가 선체 용선 등기를 했을 때는 그때부터 잘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그죠. 마치 임차권 등기처럼, 임차권 등기 해놓은 거, 등기 해놓으면요, 그 사이에, 그런데 A1이 A2 회사에 배를 빌렸어요. 그러면요, A2가 망하거나 파산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경매가 들어와도 얘는 사용 수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인과 변화객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선체 용선은 등기할 수 있구나. 선체 용선은 등기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주로 기출문제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850조에 그 선체 용선이 나온 게 그 문제였었죠. 그래서, 선체 용선자가 그 상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할 때는, 그때는 당연히 그 제함자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똑같은 책임을 지는 거죠. 그죠? 자기 배처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나머지 똑같고 2년이고요.
밑에 보시면 맨 밑에 그 박스 1번 정기용선 계약에 대해서 채권 똑같아요. 채권도 똑같이 그것도 2년 내 재판서 청구를 안 하면 소멸됩니다. 그리고 정기용선자는 그쵸. 그 선화증권의 운송에서 다 그렇죠. 당연히 뭐 운송이 됩니다. 이 사람이. 자, 선화증권에 대해서 또 하나 나올 수 있는데 선화증권은 이제 결국에는 852조에 있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송인은 운송물을 받아요. 받으면 이제 당연히 그 물건을 정말 받았는지에 대해서 송화인이 청구를 하면은 한 통 또는 여러 통의 선화증권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물건을 받았다는 수령 선화증권이고요. 또 운송인이 물건을 그죠?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똑같이 청구하면은 선적 선화증권을 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두 가지 선화증권을 발급을 해주는 것이고요. 또 물론 이제 운송인이 사실은 이제 보통 선장들이 하겠죠. 이건 뭐 운송인이 앉아서 대리인에게도 이거를 이렇게 선화증권의 교부나 표시를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다음 페이지에 그 개품 운송계약이라든지 물건에 대한 거, 또 용선계약 할 때 선화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2007년 전에는 그 선화증권이 주로 개품일 때, 물건일 때만 발행을 했는데 우리가 이 용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선화증권 발행 규정을 그 당시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품 운송일 때는 송화인이 청구했을 때 운송자나 선장인이 대리인이 발행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똑같이 용선자가 청구를 하면은 이건 용선이죠. 그때 이 양은 물건일 때는 송화인이고요. 배를 빌렸을 때는 용선자가 소유자한테 청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자가 선화증권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855조에는 용선 계약일 때 선화증권에 대한 발부 규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항에 용선자가 청구를 하면은 소유자가 당연히 운송물을 수령한 다음에 선화증권을 발행을 하는 것이고, 똑같아요. 선화증권을 발행하면은 선화증권에 있는 물건대로 수령한 걸로 보고 선적한 걸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제함자가 그 선화증권을 선으로 가져오면요, 걔한테 돈을 줘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조문은 이제 추정 규정이죠. 3번에 선화증권이 발행되면 일단은 그 증권에 써있는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걸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뭐 거기 만개가 있다면 만개가 추정되는 것이죠. 실제로 만개가 안 들어왔는데도, 근데 그런 경우도 있죠. 만약에 오늘 5,000개 들어오고 내일 5,000개 들어와. 근데 선화증권은 만개 해줘. 그럼 만개 줄 거 아니에요? 또 다음날 5,000개 안 들어왔어. 그래도 5,000개 공권이지만 추정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조문은 일단 증권에 써있는 대로 추정은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선화증권에 대해서 개품 운송 계약이 됐을 때 운송물의 수령 전적 간주가 없습니다. 추정이죠. 왜냐하면 5,000개 안 줬다는 증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정입니다. 추정. 자, 그러면서 이제 854조 그 당시에 들어온 조문이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화증권이 발행됐을 때는 그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 당연히 선화증권에 아까 기재된 대로 개품 운송 계약을 된 걸로 보고 그 개품 물건을 운송 계약한 다음에 그 수령 선적의 추정을 한 걸로 본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개품 운송 계약은요, 일일이 물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배에다가 물건 붙이면요, 일일이 붙일 때 똑같아요. 뭐 붙일 때마다 뭐 계약서 씁니까? 계약서 안 써요, 그죠? 우리가 택배 보낼 때 계약서 써요? 안 쓰고 그냥 약관에 의해서 그 물건 선화증권 받으면요, 선화증권 받는 순간에 개품 계약서를 한 걸 봐요. 그래서 가로 안에 그 얘기는 보통 개품 운송은 약관에 의하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냥 받은 걸로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계약을 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선화증권을 발행을 하면요, 그건 운송물을 받은 걸로 추정한 뿐만 아니라 그냥 개품 운송 계약을 한 걸로 보겠다.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그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선화증권의 선의자한테도 수령을 이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여기는
네. 또 그리고 운송인은 그 선화증권에 기재된 수령인에게 운송물에 대한 통지를 찾아가라고 하겠죠. 그러면 마치 송화인이 대신 송화인이 받아라고 통지한 것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운송인이 통지해도 송화인이나 소진 밖의 소화인에게 통지를 한 걸 보는 것이고요. 선화증권도 이제 김영식 사람이 거기 누가 받는 사람이 써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배서 금지 안 나면은 그 배서로 양도할 수 있죠, 그죠?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화증권은 양도를 이렇게 하면은 그 양수인이 또 가져오겠죠. 그럼 걔한테 줘야 됩니다, 물건. 그죠? 그래서 언제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화증권은 그 어떤 그 안에 물건을 인도해주겠다라는 그 내용의 채권을 써준 증권이에요. 따라서 증권을 주면은 마치 물건을 인도하는 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청바지가 10,000개 있다 그러면요, 이 K가 K1한테 이렇게 K2한테 이게 K가 K1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선화증권을 주면요, 나중에 있는 K1이 오면 줘야 됩니다. 물건을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양도해서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일일이 물건을 갖다가 가는 게 아니고 선화증권만 가면은 그냥 물건 가는 것이죠. 그냥 편리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건 이 양의 물권적 효력이 있다는 말이 그런 얘기고요. 화살표에 그 운송인은 그러니까 선화증권을 제시 안 하면요, 물건의 인도를 줄 수 없죠. 그죠? 예, 그걸 가져와 주는 것이죠, 물건은. 따라서 이제 아까 그 박스에 그 선화증권을 작성했을 때는 당연히 선화증권을 가져야만이 물건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운송물의 처분 양도할 때도 선화증권으로 양도하고 배서해 주겠죠. 만약에 그 2명 이상의 그 선화증권 소유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때는 이 선화증권을 여러 통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뭐죠? 불확정 못하겠죠? 민법상 그렇잖아요. 민법상 채권자가 2명 나타났어. 그거 어떡합니까? A한테 줄지 B한테 줄지 모르죠. 그때 어떡합니까? 공탁하죠. 공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운송물을 공탁한 다음에 발송하면 소송하겠죠. 이게 일종의 불확정 못하겠죠. 그 다음에 정리. 결론은 그 선화증권에 의해서 운송받을 수 있는 자가 그 증권을 준다는 것은 마치 물건의 인도를 한 거와 똑같다. 따라서 운송인은 그 선화증권에 있는 받는 사람에게 통지했다면 그 용선자나 소지인에게 받아가라고 통지할 와 같다. 또다시 인도할 의무는 없는 거다. 통지하면 끝나는 것이지. 아까 보면 또 여러 통, 수통의 선화증권이 발행했습니다. 근데 양육항 외에서 원래 내려야 될 항이 아니에요. 근데 화물의 인도를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운송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 3통인데 3통 다 가져오면 줄게. 그러겠죠? 발행을 3통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하나 보내고, 이게 지금 일본에 보내고, 중국에 보내고, 한국에 보냈어. 근데 한국 사람이 다 그걸 샀나 봐. 그죠? 그래서 가져왔어. 그러면 일본 거하고 중국 것도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반환받지 않으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육항이 아닐 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왔어. 그러면 서울에 왔을 때는 서울에 그 사람이 가져오면 줘야죠. 당연히. 그래서 기출문제 수통의 선화증권이 발행했더라도 양육항, 동납치고 양육항에서는 그 사람이 달라 그러면요, 그때는 여러 통이라도 줘야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문제를 바꿔치기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를 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 조문을 정확하게 또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문 위주로 딱 갖다 내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어디 나오냐면 그 857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통의 선화증권에 대해서 양육항에서의 인도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항에서 여러 통이지만 원래 내려야 되는 곳이야. 그럼 거기서 선화증권을 가져왔으면요, 걔한테 인도를 해야 되죠. 그건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통을 가져오면은 나머지 다른 증권은 이제 효력을 잃는 것이죠.
기출 문제 그 해상물건 운송계약 중에서 그 개품 운송계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운송인은 그 운송물을 수령 항상 운송인은 송화인이 청구하면 그죠. 개품 운송은 송화인이 청구하겠죠. 선화증권을 한 통 또는 수통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통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항에 수통의 선화증권이 발행했을 때 양육화를 주시고 양육화를 해서 그 중에 한 통 소유자가 도라고 청구하면요. 나머지 수통은 이제 그 선화증권은 이게 효력을 잃는 거죠. 3번 선화증권이 발행하지 않았어요. 자, 선화증권이 발행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배웠던 뭐죠? 우리가 운송물을 할 때 배웠던 거 옛날에. 그래서 그 도착했을 때 도착한 때는 수화인이 그죠? 일단 그러면 보낸 사람이 우선입니까? 우선입니까는 도착을 하면 수화인이 우선해요. 배웠죠 그때. 도착을 하면 수화인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A가 보냈어요. B가 도달됐어. 그럼 배가 갔어요. 근데 그러면 A도 달라고 B도 달라고 그래. 선화증권은 없어. 그러면 도달 이쪽이 우선합니다. 수화인이. 받는 사람이 그죠? 물론 이제 이렇게 했죠. 이제 이런 얘기죠. 그때 배웠어요, 이것도. 이게 매도인이에요. 근데 A가 청바지 보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딱 상구에 왔더니 A라는 회사에서 뭐죠? 여기다가 이 운송인한테 와가지고 야 나한테 줘라. 하려고 그래. 그러면 누구 줘요? ER 줘야 되는 거예요. 운송은 어차피 B를 위해 산 거거든요. 운송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죠? 운송 기준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세요. 나중에 내가 A라는 사람이 사과를 보냈어요. 부산에다가 사과를 10박스를 B한테 보냈어. 부산에. 그러면 대한통운서 차를 그거 가지고 부산에는 B한테 갔어. 그럼 B도 나오고 A도 나왔어. 그럼 누굴 줄까요? B를 줘야 되는 거죠. 부산에서한테. 받는 사람한테. 그죠? 예. 그죠? 원래 죽이라고 갔으니까. 예. 그게 사망이고요. 또 운송물에 대한 운송물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운송물에 1분 몇 시에 쏘았을 때는 1분 몇 시에 했을 때 뭐라고 하죠? 항상 인도한 날. 우리가 항상 도착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시고요. 또 해상물건에 대해서 면책일 때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 면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불법행위도 책임을 넓게 봅니다. 넓게 줍니다. 지금 제가 조문이 맞죠? 지금 140조 조문인데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 도착 죽으시고 도착했을 때 그 수화인은 송화인과 지금 거기 빠졌구나. 그만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한 게 지금 이양 펼치시고요. 도착을 할 상태에서는 똑같은데요. 도착한 후 수화인이 아까처럼 청구를 하면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빠졌네, 조문이. 그래서 지금 틀린 게 거기에 인도를 청구한다가 빠졌네. 그죠? 그럴 때만 수화인이 이기는 거죠. 됐죠? 그래서 도착만 한 상태에서는 똑같고 수화인이 청구를 하면은 그 순간에 그냥 송화인은 그냥 기껏 서울서 왔지만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지. 네. 둘 다 안 말하면 그냥 똑같고 청구를 하면은 그래서 그 사망이 청구한 것들 됐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140조는 앞에서도 봤었던 조문이기 때문에 맞출 수는 있는 문제였어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이러한 선화증권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전자선화증권인데 전자선화증권으로 요즘은 다 종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이제 분위기가. 그래서 전자선화증권을 발행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조문에 보면요. 송화인이나 용선자의 동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자선화증권은 동의를 받아서 등록을 해놓고 그걸 계속 띄워주면 되겠죠. 그죠? 누구나 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전자선화증권에 대해서는 운송인이니까 운송인이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내면은 용선자 송화인이 수신을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요 조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동의 받아야 되고 운송인이 발행하니까 운송인이 물론
발행자니까 설명하고 수신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문서 등록으로서 바로 양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항에 이때는 우리가 배서를 통해서도 것을 통해서도 다시 양수인이 상대방에게 수신하면 마치 배서한 것 똑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상화물 운송장, 해상화물 운송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옛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화물상한증이죠. 화물상한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하나 종이 주면 이제 가서 화물 받았다고 그런 건데, 이 화물상한증이란 말이 이제 지금 똑같이 이제 상환증이란 말을 이제 안 쓰고 그냥 운송장이란 말을 쓰는 거죠. 이거 가면 주는 거죠. 이것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보통 내가 배를 100개 보냈습니다, 보통. 그러면 일종의 운송장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건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가져오면 돈 주겠죠? 이건 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상 화물 상한증도 있는데, 이거는, 유가증권은 아니죠. 한마디로, 운송한다는 증서인데, 이게, 동네 화물 상한증을 지금 해상 화물, 상한증이라는 용어 대신에 운송장이다.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상한증 그러면 마치 유가증권처럼 맞바꾸는 것처럼 되니까 엄수표처럼 용어를 바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보증도 만약에 실제 아까처럼 뭐죠? 아까처럼 5만 개인데 5천 개만 받고 5천 개는 내일 들어오는 거로 보증도죠. 보증하는 방식으로서 줬어요. 그러면 거기 보증도로서 선화증권에 대한 소지인에 대해서 권리를 침해하면은 그때는 불법행위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선화증권은 당연히 청바지를 10,000개를 받은 거로, 그죠? 지금 이런 경우죠. A가 K라는 운송인한테 이게 사실은 5,000개를 하고 또 나중에 5,000개를 주기로 해가지고 10,000개를 주겠다는 선화증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놈이 B한테는 이거 보내겠죠? 선화증권 보내니까 B가 10,000개 오겠구나. 10,000개 오겠구나 해가지고 10,000개를 입금할 거 아니에요. 이쪽에 무역 사기지. 무역 사기 치는 거죠? 10,000개를 입금할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배가 와서 딱 보니까 5,000개 왔어. 얘는 도망갔어. 그죠? 그럼 누가 책임져? 선화증권 발행하는 사람이. 짜고 치는 거 아니야, 같이. 그죠? 물론 피해자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증도나 공도, 아무것도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한마디로 보증식으로 발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정당한 소지인은 침해가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10,000개로 왔는데 5,000개 안 왔어. 그러면 그 소지인에 대해서는 권리 침해가 있게 되니까, 그것이 만약 고의나 중과실 때는, 그때는 기약상 책임이 아니고,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규칙문제에 운송인이 은행이나 기타 제함자, 그죠? 제함자가 보증한다는 것만 가지고, 운송물을 인도한다는 허위가 되어 있는 그 보증도를 간섭도로 발행을 해줍니다. 꽤나 쭉 맨날 했던 거니까. 그렇지만, 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진한테는 면책이 안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5,000개 같이 청구하니까 물어줘야겠죠?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증도, 공도 같은 것도 책임을 진다. 선화증권에 대한. 그래야지 선화증권을 딱 받는 순간에 돈을 주겠죠. 그죠? 아까 거기 화물상한증에 대한 얘기가 조문이 그거죠. 화물 운송장이다. 그래서 운송한 거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운송인도 청구하면은, 선화증권 대신에 해상 화물 운송장을 발행할 수도 있죠. 그죠? 이것도, 지금은 합의해서 전자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것도 864조에 해상 화물 운송장은 그러면 효력이 있죠. 똑같이 해상 화물 운송장에 거기에 물건이 10,000개 있다 써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물건물을 청바지를 수령을 한 걸로 추정합니다. 똑같이. 따라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할 때 수령인이
그 운송장에 있는 그대로 그죠? 줬다면 운송인은 책임을 면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보시고 이제 지금 해상 물건 운송 계약에 대해서는요. 일단 이제 개품 운송한 게 물건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상 물건 운송인의 의무는 뭐 쭉 가서 그중에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다음 페이지 690페이지에 가망 능력 주의한 것이 있습니다. 운송인은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690페이지에 가망 능력 주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망 능력이라는 것은 다음에 1호, 2호, 3호라는 세 가지 적어도 운송이라면 첫째 1호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그 안정성, 또 그 안에 잘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선원과 선박 의장 등 필요한 부품의 보급 운항의 가능성, 그죠? 또 세 번째 물건을 잘 보존할 수 있어야죠. 그죠? 가마 능력. 그러니까 선장, 선체, 운항, 적하 이런 걸 잘 할 수 있을 정도의 담당한 능력을 우리는 법에서 뭐 감항 능력이다. 항해를 담당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1호, 2호, 3호. 3호가 이제 이 적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령 보존을 위해서 적합한 상태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올라가서 조문에 운송인이 자기 또는 선박의 선원이나 그 밖에 사용인이 언제? 발항 당시예요. 발항 전에는 발항이 8월달이야. 그럼 지금은 준비 안 됐겠지. 근데 그때 준비하면 되죠. 그래서 발항 당시입니다. 발항 당시에 충분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은 한마디로 가망 능력은 이제 과실 문제죠. 그래서 증명을 했다면은 선배 책임이 없고요. 그것이 만약에 증명을 못하면은 멸실 없어진 거, 훼손된 거 세 가지, 항상 세 가지죠. 멸실, 훼손, 연착 아니에요? 멸실, 훼손, 연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망 능력은 무과실은 아니고요. 무과실은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운송인인데 선체도 다 돼 있고 다 돼 있어. 근데 완벽한데 늦어졌어. 그러면 그런 책임을 진다. 그런 책임 안 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망 능력주의 의무는 과실 책임주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기출문제 의무 위반에 대한 운송인은 과실을 입증해서 책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의무 이행 시기는 언제라고요? 발항시죠. 발항시. 선박 개시할 때부터 발항시까지다. 그래서 왜냐하면 선박 과실이 있어요. 과실. 선박이요. 자, 선적을 한 다음에 우리가 선적한 후에 과실은 우리가 가망 능력의 주의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뭐예요? 중간에 선원이 몇 명이 싸워서 서로 다쳤어. 그건 책임 없는 다른 얘기죠. 그래서 가망 능력은 발항시까지다. 그건 항해 과실이다. 그건 항해 중에 과실이지 그러니까 항해하기 전까지 발항시까지는 가망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운송인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다. 그 의무 위반은 그 항해 능력, 운행 능력, 가망 능력이다. 항해, 운행, 가망 능력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 가망 능력이 없어도 해주겠다. 마치 뭐 트럭을 보내면서 야 끈도 없이 야 나 매는 끈이 없는데 그냥 한번 운행할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망 능력에 대해서 4번에 그 감경 면제하는 약정 안 됩니다. 그 무효예요. 이거 지금 법에서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망 능력에 위반했을 때는요 면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망 능력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그 나중에 보험이 되더라도요 보험회사가 면책가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이렇게 가망 능력이 없이 하고 났다. 그럼 보험회사는 보험 주겠어요? 보험은 안 주지. 그래서 가망 능력은 이렇게 나중에 손해배상 문제도 되겠지만 보험도 못하기 때문에 이 가망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가로 안에 보험자의 면책되기 때문에 그 손해 비용에 대해 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망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어딨냐면 이제 그 796조입니다. 그래서 운송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다면은 그 사실과 운송물에 대한 손해가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할 때 이를 배상할 책임을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하면은 배상 책임을 면하지만 그러나 가망능력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망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출항할 의무가 있고 이제 뭐 직항을 제대로 가야죠. 비행기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고요. 보관 처분인 것 같습니다. 운송물에 대한 주의 의무는 다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항에 우리가 똑같아 운송물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그래서 운송 보관이 잘 되어 있는지 또 인도할 때도 주의를 해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고요. 다만 이제 2항이 잘 나오는데 그 2항에 운송인은 그 선장이나 뭐 도선사 등이 그 항해나 선박에 대한 관리 행위, 그죠? 또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화재로 인한 생긴 운송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의 책임을 면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면책 규정이 있어요. 화재로 인한 배가 화재 나면요 운송물도 탈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면한다. 물론 그 화재가 고의 과실로 인한 화재일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재가 나더라도 우리가 그 운송물에 대한 면제 조문이 있습니다. 그 조문은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 보고 이제 주겠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해상 물건을 운송한 사람은요, 192조, 넘어갔습니다. 지금 페이지 아까 페이지 넘어갔는데 안 보셨나? 691페이지, 692페이지입니다. 일단은, 815조를 보세요. 15조 보면 이제, 이게 137조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해상 물건 운송인의 책임은 뭐, 무한정적인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정액배상이죠. 우리가, 보세요. 민법상 보세요. 민법상 손해배상은 뭐예요? 통상 손해하고 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죠? 특별 손해까지도 물어요. 그죠? 묻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손해는요, 우리는 딱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우린 요만큼만 주겠다고 정해져 있어요. 한마디로 다 그래요. 항공이든 뭐든지 사람이 죽으면요, 한 명당 얼마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한 명당 얼마라고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계약에. 더 주는 건 다른 얘기고요. 하여튼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우리는 정액배상주의입니다. 정액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137조와 똑같아요. 즉 보세요. 1항에 운송물이 두 가지, 전부 멸실과 연착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2항에 운송물이 일부 멸실과 훼손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아예 전부 멸실되거나 연착됐을 때는 앞으로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르죠. 그죠? 예컨대 만약에 원래는 9월 5일이야. 근데 아예 9월 5일이야, 도착이. 근데 9월 5일 날 아예 없어졌어, 다 물건이. 그럼 9월 5일 날 가격이에요. 그때 가격, 정액주의죠. 또 10월 달에 갔어. 그러면 그때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데 일부일 때는 인도 한 날에 줬으니까 인도 한 날에 가격에서 가격을 해가지고 조문에 뭐뭐에 대한 가격 했으니까 정액배상주의입니다. 그죠? 물론 고의 중과했을 때는 모든 손해입니다. 특별 손해까지 다 지는 거예요. 그 물건을 못 받을 때까지 손해까지 다 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따라서 2번에 우리 해상 물건 운송이나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육상 운송 똑같아요. 전부 다 정액배상주의다. 즉 민법상 채무불이행 원칙의 예외다. 왜냐하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은 통상손해 또는 상담이 알았을 때 되는 특별손해까지도 밀게 되는데 상법은 그냥 정액배상만 돼 있다. 또 해상 물건 운송은요 육상 물건 운송보다 그 책임이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해상 물건 운송은 자기가 가망 능력이 있으면 책임이 안 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망 능력이 위반되거나 상사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져요. 그죠? 그래서 또 배상액도 육상 물건보다 더 적게 집니다. 두 번째, 또 여객 운송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똑같겠지만 다만 다른 게 뭐냐면 가망 능력 위반일 때만 책임지고 상사 과실 때문에 책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가망 능력에 위반됐을 때, 그죠? 지금 아까 가망 능력에 위반됐을 때는 당연히 책임을 집니다. 그 얘기는 위반이 안 되면 책임이 안 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리고 상사 과실일 때도 책임을 져요. 그때. 그래서 그러면 상사 과실이 뭐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상사 과실은 두 가지. 그러니까 항해 과실, 항해 중에 있는 과실은 면책이고요. 상사 과실은 이제 줄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항해 일상의 과실이 있다. 그러면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해상 화물의 운송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게 13개입니다. 13개. 그래서 795조에 2개를 외워야 되고 796조에 11개를 외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번이죠. 2개. 아까 배웠잖아요. 조문에 있잖아요. 조문에. 항해 과실과 선박 화재는요. 선박에서 불나서 한 거는 책임 안 진대. 근데 일반인들은 그럴 수가 있어? 왜냐면 선박이 어차피 위험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항해 과실과 선박 화재 두 가지는요. 볼까요? 항해 과실이 뭐냐면요. 우리가 해상 운송인이 왜냐면 해상 운송인은요. 선장과 해운과 도전사에 대해서 선박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왜냐면 선장이 다 하는 거거든. 그죠? 도전사 다 하거든. 왜냐면 선박의 조종은 관여할 수 있어요? 내가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걔한테 지휘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휘권이라는 것은 걔를 자를 수만 있는 것이지 걔가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내가 관리할 수가 없잖아.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 항해 중에 과실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아예 면책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상사 과실과 항해 과실 달라요. 항해 과실은 이미 나가서 있는 그 항해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이에요. 이거는 주의를 위반했으면 책임지는 거고, 그죠? 그럼 과실이 있냐 따지는 거고, 항해 과실은 아예 면책입니다. 이 말 달라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항해 과실과 선박 화재. 그래서 선박 화재가 고의 과실이 아니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운송물에 대해서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이거 795조에 2개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 과실과 선박 화재는 아예 면책이다. 그죠? 그리고 고가물에 대해서 불고지했을 때 기타 면책 사유 11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796조에 11개가 다음과 같은 경우 11개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나오죠? 요거 1번부터 11번까지 11개하고 아까 2개. 항해 과실과 뭐였죠? 화재. 선박 화재. 그러니까 외울 때 이게 헷갈려요. 상사 과실이 아니고 항해 과실과 화재.
외울 때 항상 화제예요. 항상 화제란 면책.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항이에요, 항. 그것도, 그런 거 틀리면 참 비겁하다. 그런 거 틀리면, 네, 시험이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보겠습니다. 654페이지에, 자, 운송인의 면책사유. 자, 운송인은 다음 같은 11개가 있다는 사실과 손해가 있다, 보통 생길 수 있는 손해에 있다는, 주면에 있다는 책임을 면합니다. 면합니다. 근데 아까 뭐죠? 거기에 그 단서에 가망능력이라든지 상사과실의 경우는 아니에요. 그때는 주유물 다 있냐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상사과실과 가망능력은 주유물 다 했느냐가 무조건 면책은 아니죠. 네. 근데 요거 있는 건 무조건 면책일 수 있어요. 예컨대, 바다에서 있는 각종 그 항해할 때 수면에서 일어나는 위험사고, 불강력 같은 건 요즘에 남뢰 같은 거 많이 들더라고요. 번개 때리는 거, 그죠? 이런 거, 그죠? 전쟁지병 같은 것도, 전쟁. 요즘에 많죠. 해적당한 거. 또 재판사 압류. 또 요즘에 뭐죠? 검역이 많죠. 검역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어. 물건은 거기 다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송화인, 이게, 그, 송화인의 직원을 내가, 송화인이나 운송인의 소유자나 사용인의 행위를 어떻게 막아요? 배 안에서 하는 얘기를, 그죠? 네, 이런 것들. 파업을 했어. 또, 인명구조 행위 같은 거, 이런 것들. 또, 인명구조 하다 보니까 이제 항로리사 했어. 그죠? 또, 포장이 안 됐어. 제일 가끔 나는 게 뭐냐면, 거의 10번, 11번에 수문하자. 물건에 있는 수문하자. 선박의 수문하자 같은 것들을 보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11개는 안 나와요, 잘. 11개씩 물어보지 않고요.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것은 이거야. 헷갈릴 때. 항해과실과 화재가 이게 면책이에요. 꼭, 담에서 면책되는 거를 집어넣으면요. 꼭 요걸 집어넣어. 가망능력과 과실은 면책은 아니죠. 이 두 가지는 면책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랑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복합운송은 뒤에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요, 육상운송, 그죠? 도로운송, 육상운송, 해상운송, 이렇게 여러 가지 운송이 겹쳐있죠. 그래서, 운송인이, 그 운송 구간별로 여러 가지 됐을 때, 그때는 운송인은, 당연히 자기가 손해가 발생한 구간에만 손해가 발생한 나라. 필리핀이야. 그럼 필리핀 법이죠? 예, 따라서 법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운송 구간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불분명했을 때는, 근데 어디서 손해가 났는지 모르겠어. 예, 그럴 때는, 그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되는 법. 근데 중국의 3분의 1이고 한국의 3분의 1이야. 그러면 중법, 긴 나라. 긴 운송 기간을 가진 나라 법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죠? 원칙적으로 사고 난 곳, 손해난 곳 모르면은 긴 구간, 그죠? 근데 더 모르면 비싼 구간, 운임 비용이, 그죠? 운임 비용 비싸. 러시아 통과할 때 추워가지고 돈 많이 더 들어갔어.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복합 운송인 조문이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 제한 중에서 개별적 책임 제한인데 이건 쉬었다가 그랬습니다.